나폴레옹이 브리메르 정변이라는 사건, 즉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에 자신이 통령으로 오르면서 성립된 게 바로 통령정부입니다. 기존의 총재정부가 5명의 총재가 이끌게 되어 있었지만 이들이 워낙에 무능함을 너무 잘 보여줬기 때문에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 정권에 대한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굉장히 늠름한 모습의 청년 장교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원정을 떠나는데 이때 이탈리아를 갈 때 알프스를 넘어서 갑니다. 물론 지금 보고 있는 이 초상화는 나폴레옹이 나중에 자신이 더 성공하고 나서 그린 그림인데요. 원래는 저렇게 넘어가진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병사들을 이끌고 해발고도 3000m가 넘어가는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를 정복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로 주가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 총재들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중심이 되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 사건을 브리메르 정변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 총재 정부는 무너지고 3명의 통령이 통치하는 통령 정부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 50%의 역할을 차지하는 1통령의 자리에 나폴레옹이 취임을 하죠. 그러면 사실상 지도자는 셋이지만 제1통령이 50%의 기능을 한다라는 것은 나폴레옹이 사실상 혼자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혁명전쟁 시기부터 해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대프랑스 동맹이란 게 결성이 돼요. 그래서 뭐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이런 나라들이 중심이 되어서 프랑스에 대항해가지고 프랑스의 그 자유의 흐름이 넘어오지 않도록 억압하는 그런 대프랑스 동맹이 있는데 이거를 다 격파를 함으로써 프랑스의 지위를 굉장히 올리게 되고 평화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교과서들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건데 아미행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어서 그래서 프랑스의 식민지들 이거를 다시 다 영국으로부터 넘겨받는 그런 결과물도 가져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대외적인 것만 잘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프랑스 국립은행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는 은행이란 개념이 없던 시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이 없을 때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둘 때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잘 나가는 상공업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프랑스가 국립은행을 설립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돈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능력에 따른 출세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국민교육제도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국민교육제도라고 하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의무교육이 실시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돈이 많은 그 상층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그 집단의 자식들만이 출세를 했다라면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능력에 따라서 출세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판을 깔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정착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법을 정비를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흔히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폴레옹이 정비했다라고 해서 나폴레옹 법전이라 불러요. 근데 여기에는 프랑스가 그 혁명을 겪으면서 거쳤던 이 자유와 평등, 이 이념들이 이 법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위기에 놓여 있던 프랑스를 안정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정화시킨 결과로 국민투표로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하게 돼요. 이 황제에 즉위하면서 만들어진 이 시스템을 제1제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은 그냥 황제가 통치하는 제정이라고만 표시를 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중에는 이 프랑스에서 몇 번씩 제정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제1제정으로
표현을 할 거고, 이때 황제가 되는 인물 우리 이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폴레옹.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면서 입었던 옷을 입고 그냥 그린 초상화라면은요. 왼쪽 그림은 이 루브르 박물관 가면 굉장히 크게 걸려 있는데요. 나폴레옹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근데 이 나폴레옹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의 정 가운데 부분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운데 왕관을 들고 있는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교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왕관을 누구한테 씌워주려고 그러냐면 자기 부인에게 씌워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 모습이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원래 황제와 그 부인의 왕관은 교황이 씌워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교황은 이 나폴레옹을 위한 들러리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갖고 있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황제가 돼서 한 활동을 한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여전히 프랑스에 대항하고 있는 이 인간들과 전쟁을 해서 유럽 대륙의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를 하나씩 다 도장 깨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전 유럽의 지배자가 됩니다. 근데 이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고요. 트라팔가르 해전이라는 전투가 있어요. 교과서들의 전투 이름까지는 잘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 전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프랑스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다 두들겨 패고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요. 에스파냐 왕이 누가 되냐면은 나폴레옹의 동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대륙이 사실상 나폴레옹 거예요. 근데 영국은 바다를 막아냄으로써 영국까지는 프랑스에게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근데 이 전투가 왜 중요하느냐? 이 전투의 영웅이었던 영국의 해군 제도 호레이셔 넬슨 같은 경우는요. 런던 시내 한복판에 동상이 세워질 정도의 그 엄청나게 큰 의미의 전쟁인데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나폴레옹은 대륙봉쇄령이라는 명령을 발표하게 합니다. 베를린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베를린 칙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 이 전쟁에서 트라팔가르 해전이라는 이 전쟁에서 영국에게 패배를 하니까 이 바다를 건너야 영국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 영국을 정복하기 위해선 바다를 제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유럽 대륙과 영국의 무역을 다 금지시켜 버린 겁니다. 이 지도가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이 지도에 보면은 유럽의 해안선이 이렇게 봉쇄 라인으로 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을 하면은 곧 프랑스와 전쟁하자는 의미로 간주한다라는 뜻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위반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왜냐면은 프랑스한테 다 두들겨 맞았으니까. 근데 이거를 위반한 나라가 나타나니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던 겁니다. 왜냐?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날씨가 누구나 다 알지만 날씨가 엄청 추워버려요. 필요한 물자들을 계속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가 가진 장점은 프랑스에서 굉장히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영국과 계속 무역을 실시했던 겁니다. 자, 그럼 나폴레옹 입장으로서 전 유럽의 지배자 나폴레옹의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가 하는 이것은 자기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 원정을 가는데 러시아는 자기네의 기후 특성을 정말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후퇴 전술을 해요. 그러니까 싸우면서 계속 지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지면서 계속 깊숙이 몰고 들어갑니다. 나폴레옹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의 요거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혹독한 추위. 러시아는요,
11월부터는 매우 추워져요. 그리고 1월 달 가면은 사람이 얼어 죽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날씨가 찾아옵니다. 실제로 제가 러시아를 1월 달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코트를 입고 갔습니다.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30분 만에 건물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들어갔다가 반복해야 될 정도의 강추위가 찾아와요. 근데 프랑스군은 어, 그거에 대한 대비가 없이 그냥 딱 적당히 얇은 옷을 입고 갔던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그거를 이용해서 계속 끌어들였던 거고, 그러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얼어 죽고, 또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니까 굶어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러시아 원정이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데리고 갔던 병사의 3분의 1이 사망하니까요. 자,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 이후에 돌아오는 길에 나폴레옹이 졌다는 소식이 전파가 되니까 다시 이 대프랑스 동맹이라는 게 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계속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프랑스는 이제 막 지는 거예요. 특히 영국이 준비를 굉장히 잘해서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패배함으로써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엘바 섬에 유배가 되거든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 엘바 섬을 탈출하면서 다시 이제 군대를 모아서 파리로 와요. 그래서 다시 황제가 돼요. 근데 100일 뒤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어쨌든 간에 이 나머지 영국이 중심이 된 이들이 봤었을 때는 나폴레옹이 유럽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에는 전혀 표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멀어서. 저 멀리 있는 영국 땅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에다가 유배 보내게 되고, 거기에서 나폴레옹은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나폴레옹이 삶을 마감하고 나서 프랑스에 다시 돌아온 건 언제냐? 삶을 마감하고 나서도 20년 뒤인 1840년에 프랑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프랑스 국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개선문을 통과하여 앵발리드라고 하는 국립묘지에 안장이 돼요. 자, 그리고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나폴레옹은 이렇게 황제로서는 한 10년, 그리고 통령이었던 시절까지 포함한 15년간 통치하면서 프랑스를 유럽의 지배자로 만들게 되죠. 자, 그럼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어떤 영향을 가져왔느냐? 이제 이 나폴레옹의 영향에 대해서 저기 보이는 두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전 유럽의 자유주의가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었던 자유, 평등, 우애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 이념이 나폴레옹 군대가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전파가 됩니다. 물론 나폴레옹은 다른 유럽 국가들을 억압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이 프랑스 혁명의 이념만큼은 전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각국에서는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도 그동안 있던 전제 정치를 폐지하자, 시민들이 자유를 찾아야 된다, 의회를 개설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신분제에 억눌리지 말아야 된다 등등등 여러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도 나타나는데요. 이 나폴레옹이 두둥겨 패고 다녔던 이 나라들에서는 독립을 하자, 통일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헤겔과 피이테 다 독일 사람인데 나폴레옹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헤겔 같은 사람은 포로이센의 이 부패한 제도를 다 때려 부수는 나폴레옹을 보고서 살아있는 세계 정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프랑스 혁명을 전파하는 나폴레옹 앞에 영광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또 다른 인물이었던 피이테는요, 나폴레옹의 침입을 받아서 우리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갖고 있는 그 뜻이 아무리 좋다 한들 이놈은 다른 나라, 즉 우리 독일의 주권과 자유를 짓밟는 침략자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상반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키 160 정도 되는 인물이었지만 이 인물 한 명이
전 유럽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점까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